자, 지금 질문하신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0만 원 뜨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제게 잘못됐어요. 제게. 결산자료 입력이란 부분에 가면 타겟은 대체가 300이 떠 있었고 제품 금액이 700이 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700. 왜냐면 제품이 지금 일단 감소했다는 얘기인 건데, 자, 그 부분이 1월부터 12월 다시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자격증에선 저는 여기 다시 들어가는 거 별로 권하지 않아요. 본인이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못 쓰시면 이 글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메뉴에 들어가서 결산 반영하고 다시 들어가면 기존 정보가 계속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된 부분 때문에 기존 거를 부를 거냐 아니면 새로 블록을 할 거냐라는 걸 선택하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존 거 그대로 볼 거면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새로 블록이 하고 싶어. 그럼 아니요 누르시면 되세요. 저희는 예 누를게요. 지금 현수님 물어보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래쪽에 가면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부분에 금액에 가서 보시면 지금 기초 제품 재고액이 1,500만 원이고 그리고 타계정으로 대체했던 부분이 지금 저는 바꿔놨으니까 금방 1,000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타계정 대체를 제가 넣지 않은 분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14번 건별 거래처 접대 목적이었던 거 타계정 대체 넣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를 빠뜨리고 전 들어온 거죠. 전 일단 이건 점수를 틀렸다고 보셔야 되고요. 시험이면.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금액이 마이너스로 떴던 거거든요. 다시 창 닫고 전 다시 갈게요. 그걸 지금 질문하신 거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내용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700이 떴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변에 가서 금액을 사용한 거니까 700이 뜨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회계 처리 잘못한 거죠. 무슨 말,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맞을지 모르지만 적요 번호에 타계정을 넣어야 되는 부분에 안 넣어버리면 기말재고는 줄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기말재고는 줄어야 되고 그런데 타계정을 안 걸어버리니까 음수로 떠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전표를 찾아서 여기에 다시 적요번호 8번이라고 해서 걸어주면 지금 이렇게 타계정 대체했다라고 걸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주고 이 메뉴에 다시 들어올게요, 여러분. 저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회 버튼은 안 누를 거거든요. 그래서 창을 그런 거는 반영이 돼요. 그래서 닫았다가 제가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아까 마이너스 700으로 보였었던 그 부분이 타겟은 대체 300만 원 있었던 부분에 합산이 되면서 1000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잘 하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금액은 1000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1000. 이게 맞아요. 네, 요 금액이 맞습니다. 아니, 그걸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자료가 지금 앞에서부터 쭉 다 빠지지 않고 넣으셨다라면 여기에 차이 금액은 1000으로 들어오신 게 맞고요. 저는 지금 오류가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 700과 마이너스 700과 300이 구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학계전액 시산표에 가셔서 혹여라도 내가 내용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럼 학계전액 시산표는 모든 계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원장이 보여요, 여러분. 그럼 이제 원장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원장 내용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분계가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하단에 내가 분계 처리했던 부분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직접 수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급하면 내용이 어디인지 파악하고요. 회계처리를 여기서 즉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세무대리인에 계신 분들. 회사는 못해요, 여러분. 일반 기업은 전표라는 걸 다 결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 수정은 못해요. 임의 수정하시면 큰일 나죠. 결제 받아도 내려온 거랑 내가 데이터 넣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결제가 끝난 전표는 항상 바뀌어져야 되는 게 있으면 재결제를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다르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 근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맞게 넣으셨으면 1,000만 원으로 들어온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바뀌었다고 해도 소득 평균은 안 바뀌어요. 어차피 재고 자산이 줄어들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음수가 떠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음수가 떠 있으면 이상한 일이죠. 창은 다 최소화시킬게요. 자, 그러면 저희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재무제표 작성 474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자, 재무제표 작성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누구부터 들어가자? 원가 명세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에 회계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원가 명세서는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만 재무제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무제표에 무슨 부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필수 부속 서류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회사가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원가 명세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무슨 회사이다? 법인이다. 그러면 상법 규정에 의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서 법인세 신고 때도 첨부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빼버린 이유는 국제회계 기준이 2013년, 15년 그때 이제 13년도에 회계 기준이 한번 재정비가 되고 15년도에 이제 또 한번 제정이 됐지만 그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나라들마다 잉여금 처분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상법 규정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제표에서 빼는 거로 정리가 돼서 지금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작성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뭐 상법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는 부분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표현을 자꾸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업무상에서는 무조건 작성하는 거고 법인세 신고 때도 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서류를 모두 다 결산 보고서라고 얘기를 해요. 결산 보고서. 그중에 이제 외부 감사 받는 분들은 감사 보고서도 따로 작성을 또 하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자, 우리는 원가 명세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제조 원가 명세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몇 월을 선택하시면 된다. 12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2월에 들어가시면 우리 재료비 금액, 노무비 금액, 경비 금액 이거 어디서 먼저 봤을까요? 우리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우리 무슨 부분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제품 매출 원가의 구성 쪽에서 미리 사실상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결산자료 입력하면서 우리 기말재고에 대한 원재료를 남겨놓고 원재료비 대체 분기했고요. 그 원재료비가 제공품 대체되는 분기가 되면서 이 서류가 벌써 작성이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서류 작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가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출용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국세청에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재무제표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 서류는 국세청에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국세청이 원하는 용어로 항목을 집계해서 내야 됩니다. 그게 개정과목이 적요 등록에 갔을 때 표준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개정과목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옆에 무슨 탭이 있어요? 표준용 탭. 그래서 표준용 탭을 반드시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료를 넘겨주는 거예요. 일반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법인 조정을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길 거예요. 그런데 결산은 우리가 끝내고 넘긴다? 그러면 표준용까지 다 작업이 끝난 서류를 뽑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랑 프로그램이 다르면 컨버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입력이 다 끝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줘서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성된 재무제표를 페이퍼로 출력해서 줘야 그쪽에서 프로그램에 손으로 다 입력을 해요. 누구를 재무제표를 입력해 놓고 시작해요. 왜냐면 법인세 신고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신고가 같이 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표준용 탭에 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페이퍼 출력해서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정된 금액, 맨 하단에 가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서 얼마, 우리는 1억 6,590만 7,080원이란 금액이 있죠, 여러분. 이 금액은 어디로 자동 반영이 될 것이다. 손익계산서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작업한 부분이 제조업이면 이렇게 제조원가 명세서가 들어온다고 아예 상단에 색을 내주죠, 여러분. 근데 건설업이면 500번대 코드가 아니라 이 자리가 뭐로? 600번대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름도 바뀌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분양이면 여기는 700번대로 바뀌고 이름도 분양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는 모두 다 비교식 작성한다겠죠? 당연히 비교식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재무제표 종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교식으로 작성이 돼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리된 부분은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에는 여기 있었던 1억 6,590만 7,080원이 반영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원가명세서는 손익계산서에 정말 이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최소화를 시킬게요. 자, 어디 가시죠? 결산재무제표의 두 번째 순서인 손익계산서에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가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정한 누가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자, 날짜는 결산일자인 12월. 자, 그럼 관리용 탭에 우리 어느 부분 제품 매출 원가라는 쪽에 가시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당기제품 제조 원가라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제품 매출 원가에 당기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는 1억 6,590만 7,080원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최소한 맞게 들어왔는지 꼭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착은 이제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빼서 누가 들어왔을 것이다. 우리는 영업이익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그 금액에 법인세 비용을 빼서 우린 누가 나올 것이다? 당기 순이익이 나왔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계산이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몇 기, 6기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2억 933만 6,727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요 금액은 또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미처분 잉여금에 영향을 주겠죠.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있는 날짜 기준으로 이때 주주총회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주주총회는 다음 연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결산서가 끝나야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은 우리 12월 31일이라는 달력의 날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무엇할 수 없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미처분에 당기에 벌어들인 걸 합산해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것도 자동 반영이 되겠죠. 자, 관리용이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외부에 보여줘야 되는 거, 보고용은 제출용이라는 탭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포괄손익은 어느 부분, 우리 일반적인 손익이라고 하는 건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의미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손익이 있었죠, 여러분. 주주와의 거래라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본내도 못 가고 아니 자본금에도 못 가고 자본잉여금에도 못 가고 그리고 자본조정도 아니고 이익잉여금도 아닌 거. 그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었죠. 그러면 이 포괄손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어디에 있는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금액이 반영이 돼서 실제 포괄이익이나 손실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 탭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게 포괄손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본 쪽 배울 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포괄손익이라는 건 당기 순손익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합산된 걸 말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걸 손익계산서 요 탭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손익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 공란이죠. 근데 여러분 계정 과목은 벌써 다 보이죠? 우리 왜 계정 과목 사지선 다 문제 낸다고 했잖아요.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데 네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네 가지 기억하시는 거 다 들어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고요. 표준용은 어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부분.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일반 법인용인지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건지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뭐로 되어 있다? 일반 법인용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유형이라는 버튼 누르면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 법인인지 금융권인지. 그래서 이것도 여기 구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본 세트값은 모두 다 일반 법인용입니다. 시험은 이런 건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저희는 당기순이익의 금액이 정말로 어디에 우리 지금 손익계산에서 했던 당기순이익이 기타 포괄 죄송해요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거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당기순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 부분 얘기했을 때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 손익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영업손익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 보여야 되고 당기순손익이 보여야 되고 주당순손익이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주당 순손익을 우리는 재무제표에 기록해야 된다. 상장사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어요. 비상장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손익계산서 상단에 이렇게 주식수 넣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주식수의 기본주당 이익 부분에 우리는 5만 주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5만 주. 그냥 5만 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그럼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이다? 4,186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하단에 내려오면 이거 하고 나시면 스크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다시 내려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는 당기순이익밖에 안 보였었죠? 근데 밑에 뭐 보여요? 기본 주당 이익이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눌러서 본인들이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분 이게 AT 시험 문제에서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이 답안이 올라올 때 여기다 넣으라고 안 나오고 계산기로 누르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어진 주식수로 나눠서 얼마인지 1, 2, 3, 4 찾으라고 하는데 여기다 넣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나온 부분 비상장은 안 쓰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저희는 그 다음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쪽 또는 회사가 결손 상태라면 미처리 결손금. 그런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미처리 결손금 계산서는 지금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보시면 메뉴 이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결손이면 메뉴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안에 가면 서식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다. 자, 우리가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라는 부분은 자본에 넘어가야 된다. 근데 자본에 넘어가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해야 된다. 누구로? 손익으로. 그래서 우리 수익을 손익 계정에 대체해서 그러면 대변했던 수익을 차변에 보내서 대변에 손익 계정 마감하고 우리 차변했던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해야 되니까 우리 대변으로 보내고 그리고 차변에 손익 계정을 써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익에 있었던 부분은 무슨 부분? 이익이 났다라면 우린 지금 회사가 이익 났으니까 이익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우리 12월 31일 현재에는 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처분에 대체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손익은 지금 현재 정리가 되면서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무엇된다? 대체가 된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과목을 쓰고 있지 않고 2월 이익잉여금을 쓰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다시 2월 이익잉여금을 대체하는 분계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전기 거에 대한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갖고 있던 걸 다시 미처분으로 대체했다가 지금 현재 미처분으로 모여 있는 무슨 금액 지금 요 두 개의 금액을 합쳐서 우리 대변으로 차변으로 보내서 상계 정리하고 차변에 전기와 여기는 당기고요. 여기는 전기가 되는 거거든요. 두 금액을 합쳐서 2월로 다시 합산시켜줘요. 근데 요 부분은 어디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무엇을 하면 전표 추가를 하면 우리 손익계정 마감하면서 자본으로 이익잉여금 보내는 것까지 일사처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건 법인이라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를 자본 때부터 수업했던 부분. 그럼 우리는 이거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미처리 결손금은 분명히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재무제표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상법에 의해서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법인세 신고 때에도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31일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정리가 되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잉여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 기재된 금액은 우리 처분하기 전 금액이다. 그게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 자리에 들어온 부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수업했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점검상 써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실무예제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다음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을 참고하여 그럼 이건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봤을 거고요. 이사회 의사록 작성됐겠죠. 자, 우리 주식회사 배움전자 첨봉코드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노파심에 써드린 부분. 원래 업무는 이렇게 분리해서 쓰지만 이 문제를 시험에 내고 싶다. 그러면 결산 문제에 같이 냅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 같은 경우 세 문제 난다고 했잖아요. 그 세 문제, 이 문제를 끼워내는 거고요. 세무 2급 같은 게 5문제죠. 그 5문제 얘를 끼워내는 거예요. 한 문제로. 그래서 뭐 시험은
결산이라는 부분에 끼워내고 있고 업무는 지금처럼 하시는 거예요. 수동결산 끝나고 자동결산 끝나고 재무대표 순서대로 작성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업무대로 작업을 해드린 부분. 그래서 요 내용 써드린 거고요. 자, 처분일자 봤더니요. 전기는 3월 27일, 당기는 다음 연도 3월 15일. 그리고 우리 현재 배당을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 2천만 원, 주식 배당 1,000만 원, 이익준비금 얼마 하겠다? 200만 원. 자, 이렇게 기재를 했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데 불러오겠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 메뉴는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으면 이 메시지가 계속 떠요, 여러분. 근데 저희는 새로 불러오기 할 거라서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오를 눌러주시고요. 됐을까요? 자, 요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 저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 띄워놓으시고 그리고 누구요? 손익계산서랑 비교 좀 할게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넘겨받은 금액만 비교할게요. 자, 하단까지 내려가면 당기 순이익의 금액은 얼마가 있다? 2억 933만 6,727원이 있네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 이 노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 순이익 얼마? 2억 933만 6,727원. 금액 동일하게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반영됐죠? 네. 그러면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아, 그럼 제대로 프로세스가 따라가고 있구나. 그럼 저는 손익계산서는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전기 처분 확정일이다라고 해서 들어온 이 부분의 날짜는 전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입력한 날짜가 이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당기분은 입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당기분의 날짜는 며칠이다? 2022년도 3월 15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당기 처분 예정일자에 가셔서 2022년도 3월 15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하단에 내려오셔서 노마자 3번 자리에 이익잉여금 처분 쪽에 우리 이익준비금은 얼마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 200만 원을 결의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배당금의 현금 배당의 금액은 얼마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미지급 배당금 자리에 2천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배당은 얼마요? 우리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저는 사고 하나 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재 연결산에 의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쓰겠다라고 했던 처분 결의는 노마자 3번에 넣은 건 맞아요, 여러분. 근데 현금 배당이 2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을 배운 적이 있으시냐면 주식 배당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현금 배당이 있었다라면 상법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우리 무슨 부분? 최소 10분의 1은 적립하여라. 우리 자본금이 얼마에 달할 때까지?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럼 지금 현재 누구만 가지고 얘기하면 연차 배당인 2천만 원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 200만 원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간 배당금이 있었던 회사이시면 지금 여기 200만 원 저희가 일부러 자동 반영하려고 중간 배당금이라는 거로 회계 처리하고 들어온 게 반영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중간 배당금이 있으시면 이익준비금 적립하실 때 요것도 포함된 금액의 10%로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이 아니라 얼마로 넣는 게 더 올바르다. 220여. 근데 왜 교재 이렇게 해주시냐고 하는데 이거 되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10% 이상이면 되니까 더 적립해도 되는데 질의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지금 저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 업무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업무는 이 자리 금액이 200이 아니라 최소 금액이 10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금액은 220만 원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자본금의 2분의 1이 아직 달하지 않았다라면 이해되셨어요? 저희는 교재 나온 거대로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200만 원만 넣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시험은 중간 배당금 등장하는 거 잘 안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 배당금이 업무에서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즘엔 워낙에 배당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중간 배당금은 내가 갖고 있었던 노마자 1번 자리 2억 4,899만 6,727원에
있었던 금액 중에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 얼마? 4,165만 원 있죠. 이 금액을 한도 내에서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수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금액이 줄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된 게 정상. 이것도 양수로 고쳐놓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끝났으면 우린 반드시 무엇 하셔라? 전표 추가. 자, 그래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있죠?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표 추가 몇 건이 됐다고 나올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는 전표 추가 끝났다고 메시지가 뜨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메뉴는 일단 무엇 하겠다? 우리 최소화를 잠깐 시켜놓을게요. 그리고 어디 가시냐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갑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면 우리 차변에 손익 정리하는 부분, 대변에 손익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손익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미처분으로 대체되고 전기 거 미처분으로 대체됐다가 다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자, 날짜는 며칠이겠어요? 12월 31일. 노마자 1번과 관련된 것만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에 가서 보시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대체된 분계가 아니라 무슨 부분? 손익 대체 분계이기 때문에 손익이라고 글씨가 들어오고요. 지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결차결대로 글씨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지금 따져보시면 여러분 계정 과목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왜일까요? 수익과 비용 계정 다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손익으로. 그리고 손익이 있던 거 이익인지 손실이 따져서 미처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전표번호 26번부터 전표번호 아래까지 30번까지. 근데 이게 대체되는 건수가 많은 거예요. 번호는 몇 장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중간에 정리된 거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손익이 차변에 정리가 되면서 미처분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요 미처분에 대한 부분이랑 비교해 봤을 때 2월 이익잉여금 차변에가 없어지고 미처분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처리해준 차변에 손익이 들어오면서 미처분으로 들어온 건 단기 거. 글씨가 보이잖아요. 단기순 손익 대체했다고. 그리고 어느 부분? 375번 차변에 가서 없어지면서 377번 다시 대변에 생긴 바로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전기 거. 우리 아까 전기에서 넘겨받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4,165만 원 맞죠,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드렸잖아요. 배당 얘기하면서 금액 딱 맞죠? 그럼 이거 대체됐네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2억 9,300, 2억 9천, 2억 933만 6,727원 더하기 4,165만 원의 합계 금액이 어디로 넘어가는 금액이다?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을 넘어가는 금액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정리가 되면서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지금 다시 생기는 게 보이죠. 근데 이 금액 더해보면 지금 실제 안 맞던데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중간 배당금 사용했던 거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200만 원 감소가 돼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표추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누락하시면 재무상태표 전부 다 100% 오류가 뜹니다. 됐을까요? 시험은 냈을 때만 손댑니다. 시험은 냈을 때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져 있고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갑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열어주시고 자, 결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열어주시면 뭐가 들어올까요? 이렇게 기간에 월 넣으라고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는 12월을 입력합니다. 자, 그럼 12월을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대체금액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롤을 맨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자본 쪽에 V.이익잉여금, 우리 5번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가시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랑 비교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노마자 1번 자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2억 4,899만 6,727원. 자, 그 금액이 여기 미처분으로 들어온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요거 들어온 거 확인됐고요. 그리고 단기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얼마이다? 우리 2억 933만 6,727원.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줬던 당기순이익은 우리 재무상태표 본문에 무엇으로? 주기로 기재한다고 했어요. 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와 단기 보여주는 부분. 그래서 전기는 1,880인데 단기는 2억 933만 6,777원이라고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727원. 그래서 이렇게 주기로 또 표현이 됩니다. 됐을까요? 좀 정확하게 대체 잘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일단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
차대가 맞지 않다 또는 뭐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 이런 메시지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뜨신 분들은 일단 앞쪽에 금액이 안 맞은 게 있거나 정기분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게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작성하신 분들은 아무런 오류 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관리요금은 우리가 보는 거고요. 외부에 주는 건 제출용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건 표준용.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넘어가는 부분. 여기도 똑같이 일반 법인용인지 금융용인지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가면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또 조회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출문제 예시 부분 써드린 부분입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면 12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기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증가했네요. 그럼 여러분 관리용 탭에서요. 자,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유동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노마자 1번 자리 유동자산에 가서 전기 금액은 1억 5,234만 원, 단기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7억 8,849만 4,220원 이 두 금액을 무엇하시면 돼요? 차이를 계산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12월 31일 현재 그쪽 우리 12월 선택하고 들어왔고요. 자, 유동자산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금액의 차이가 얼마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단기라고 하는 6기에서 유동자산은 얼마? 우리 7억 8,849만 4,220원. 자, 그리고 스크롤을 살근살근 내려오시면 우리는 부채 쪽에 유동부채가 보이겠죠?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4억 9,046만 8,310원.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있었던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무엇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자, 빼서 차이 금액을 계산하시면 끝나는 부분. 그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차량 운반부에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에서 누구를 뺀 걸 말한다?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우리는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부를 찾습니다. 그럼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부에 가시고 그럼 차량 운반부의 금액은 현재 3,882만 원이고요. 그리고 차량 운반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618만 6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장부 금액은 얼마이다? 3,263만 4천 원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중에 가끔 무슨 부분 우리 그 통합계정 과목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제출용 탭에 가시면 재무상태표의 제출용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 보고되는 건 현금 얼마 보통 예금 얼마 이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의 요령을 배우실 때 뭐라고 배우셨다? 성격이 유사하거나 이런 얘기 배우신 적 있죠? 그럼 무엇 할 수 있다? 묶어서 통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부분의 가장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이런 아이들이죠. 그럼 제출용 탭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2월 30일 현재 얼마이다? 3억 6,911만 5,420원. 이거 물어봤더니 관리용에 가서 본인이 계산기를 열고 현금 얼마, 당좌예금 얼마, 보통예금 얼마 이거 더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출용 탭에서 확인.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학계잔액 시산표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시든 이런 통합계정 과목을 물어보시면 재무상태표나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제출용이라는 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업무시 참조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격증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업무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갔는데 오류가 뜬다. 아예 팝업창에 떠 여러분 차액이 맞지 않다고 누구 잉여금이 항상 안 맞는다고 뜨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7번의 내용 중에 내가 오류를 범한 게 있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서 그 오류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오류 해결 못하시면 재무제표는 완성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법인세 신고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예 뒷작업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써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아예 관계 없습니다. 네, 시험은 관계 없고요. 학계전액 시산표 아까 미리 보여드렸던 거 나왔네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는 이제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학계전액 시산표에 가시면 자, 지금 줘야 하는 건 우린 사실 미리 보고 들어왔지만 우리 결산이 끝난 시산표죠, 여러분. 그럼 무슨 시산표다? 수정 후 시산표. 자, 12월 31일자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관리용이 있고 제출용이 있네요. 학계전액 시산표도 재무제표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 부분도 외부에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줘요, 여러분.
보여주는 취지 알려드렸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지금 학계전액시장표에 있는 잔액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재무제표를 보고자 하는 분들은 뭘 원하더라? 얼마가 있어서 얼마를 써서 얼마가 남겨져 있는지를 궁금해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합계와 잔액을 모두 다 기재된 서류를 원하더라. 은행조차도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출용이라는 탭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출용 탭에 가보시면 재무상태표 때 제가 무슨 부분,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물어보면 우리 제출용 탭에서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여기 가서 보시면 동일하게 금액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작성까지 모두 다 끝이 났어요.